여러분,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를 다스렸던 왕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죠. 와, 세계사를 통틀어 봐도 정말 손에 꼽힐 만큼 긴 시간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나 오랫동안 굳건했던 왕조가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518년,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세계사에서도 이렇게 긴 왕조는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건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조선의 마지막이 더 큰 궁금증을 자아내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이었다면서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붕괴해버렸을까? 그 답은요, 사실 외부의 압력 이전에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오감했던 아주 독특하고 경직된 내부의 문제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조선을 무너뜨린 첫 번째 내부 균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절대로 깨트릴 수 없었던 벽, 아주 엄격한 신분 제도였습니다. 자, 조선 사회는요, 크게 4개의 계급으로 딱 나뉘어 있었어요. 맨 꼭대기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층, 바로 양반이 있었고요. 그 바로 밑에는 의사나 통역관 같은 기술 전문가 계층인 중인이 있었죠. 그리고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던 평민, 상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재산처럼 취급받았던 천민이 있었고요.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무서운 점이 뭐였냐면 한 번 태어난 신분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바꿀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낳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뭘까요? 바로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평생이 결정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죽어라 노력을 해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대다수 백성들은 의욕을 잃고 국가 전체의 활력은 처음부터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세기 말에 조선을 여행했던 영국 작가 이사벨라 버드가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의 모습을 보고 남긴 기록인데요. 정말 생생하죠? 이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기대서 기생적으로 살았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유교 사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선이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원래 유교가 강조했던 가치는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조선 사회의 해석은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정신노동은 고귀한 거고 육체노동은 천한 거야. 엘리트 계층은 절대 땀을 흘리면 안 돼. 심지어는 상업이나 기술, 군사기술 같은 건 다 비천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사회 전체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겁니다. 이 일화는 당시의 가치관을 정말 충격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고종 황제가 미국 외교관이 직접 테니스를 치는 걸 보고는 아니 어째서 저런 육체적인 일을 하인한테 시키지 않고 직접 하는가 하고 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회 최상층까지도 몸을 쓰는 활동에 대한 경멸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런 신분제와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제부터 국가의 쇠퇴와 분열, 그리고 결국 몰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첫째, 군사력이 완전히 약해졌어요. 땀 흘리는 훈련을 천하게 여기니 병사들은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무기는 낡아빠졌죠. 말 그대로 속빈 강정 군대가 된 겁니다. 둘째,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장사하는 걸 멸시하는데 산업이 발전할 리가 없죠. 셋째, 기술이 퇴보합니다. 심지어 이전 시대에는 분명히 있었던 바퀴 같은 기술조차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사실 이런 심각한 문제는 조선이 망하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불과 21일 만에 수도인 한양이 함락됩니다. 제대로 된 저항 한번 거의 못 해봤어요. 자, 이제 정치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19세기 말이 되면요. 밖으로는 외세 위협이 코앞까지 닥쳐왔는데 조정 안에서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그의 며느리인 명성황후 사이에 엄청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생존보다 집안 싸움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이 마지막 붕괴 과정을 보면요. 정말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아요. 1894년 부패에 맞서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이 이걸 진압하겠다고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잘못된 수였죠. 일본이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 하면서 자기들도 군대를 보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청일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딱 10년 뒤, 이번엔 러시아랑 일본이 또 한반도를 두고 싸워요. 러일 전쟁이죠. 결국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었던 나라는 강대국들의 싸움터로 전락했고 그 비극적인 결말이 바로 1910년 완전한 주권 상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왕실 가족의 개인적이고 참 비극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이 찾아왔지만 왕정이 다시 복원되지는 않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새로운 지도자들은 옛 왕실을 되살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 이은의 삶은 특히나 비극적이었습니다. 광복 후에 이승만 정부가 그의 귀국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위와 재산을 모두 잃고 일본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그가 위중한 병을 얻고 나서야 1963년에야 겨우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결국 1970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일한 아들마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왕조의 마지막 페이지가 그렇게 덮였습니다. 네, 이렇게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조선 왕조의 직계 혈통은요, 어떤 요란한 사건 없이 그저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조선 왕조는 단순히 외세의 압력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토대는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재능을 억압하는 신분제도, 그리고 노동과 상업, 국방의 가치를 폄하하는 이데올로기가 스스로를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외부의 힘은 이미 무너지고 있던 구조물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을 뿐이에요. 결국 조선의 몰락은 그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무엇을 하찮게 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500년 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정의하는 믿음, 그 신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신념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